네, 산업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산업인사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조사죠. 올 상반기 전기차 국내 판매 증가율이 78,977대, 전년 대비 16% 증가했는데 네. 이게 작년과 재작년 상반기에는 무려 80%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로도 올해 한 50% 수준까지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네. 이것이 2021년에 115%까지 높았던 건데 왜 전기차 이렇게 주춤하는 겁니까? 일단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 자체가 뭐 내연기관,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도 이렇게 이제 주춤하는 부분들이 많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지금 9월이면은 이 보조금 자체가 한 80% 소진이 돼서 후반기에는 거의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반도 더 이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보통 한 상반기라면 뭐 전년 실적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보조금 책정을 할 때 보통 전년도에 얼마큼 판매가 됐는지를 참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내년에 보조금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충전 전기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새 자동차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기량 기준에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중량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하거든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1.5배, 2배 비싸고요. 그렇죠. 또 같은 동급에서 무게가 300에서 500kg 더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세가 개정이 되면은 전기차가 가장 불리해서 몇만 원에서 좀 100만 원 낸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그런 또 전기차 화재 등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누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실제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전기차의 판매가 축소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 가기보다도 일종의 주름살이 접히는 과도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코디언처럼 주름살이 접혔다 펴졌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주변에 이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한번 하이브리드카로 한번 타다가 그 다음에 전기차를 바꾸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축소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지원 차량 범위가 넓어지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둔화시키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보조금 자체가 지금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500만 원대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보조금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뭐 차 한 대 구입할 때 지자체마다 틀리지만은 한 200~300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OECD 국가 대비해서 대한민국은 보조금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중국 보조금 없어졌거든요. 또 영국 등 OECD 국가 선진국에서 보조금이 아예 축소가 많이 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국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래도 앞으로 쭉 보조금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얼마큼 보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 전체로 보게 되면은 탄소 중립, 특히 탄소 감소가 이 모빌리티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제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결국은 총량제 개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기 때문에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전기차 판매는 이 잠깐 주름살이 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은 다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 중립이라는 뭐 그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인센티브를 늘리든가 해서 뭔가 판매 진작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테슬라가 그 모델 Y는 중국 CATL에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가격을 대폭 낮췄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 코나라든지 뭐 니로, 레이 EV 같은 경우에 중국산 배터리 탑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뭐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하신 분들한테는 좀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단점을 한순간에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의 가격
그걸 낮춰주는 효과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일명 저희가 반값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반값 전기차가 테슬라가 도발을 한 겁니다. 계속 가격을 낮추면서 특히 중국 상해 공장에서 나온 모델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모델이 국내에서 수입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산차에도 LFP 배터리가 앞으로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가격을 낮추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말하는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에 비해서 LFP를 탑재를 했을 때는 가격이 최대 30%까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 내화성도 크기 때문에 NCM 배터리에 비해서 견디는 강도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LFP가 글로벌 시장에서 탑재되는 차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스탠다드 이상 되는 고성능 모델은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주출하고 있는 NCM, 리튬 이온 배터리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NCM과 LFP의 쌍도마차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 점유율 싸움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간 차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대중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차들이 늘면서 우리 K배터리 업계가 상당히 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도 LFP 배터리 양산에 서두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서방 쪽에서는 주로 NCM 배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LFP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10년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보다도 10년 앞서서 전기차 보급을 했는데 왜 NCM을 안 하고 LFP를 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NCM의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LFP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원래는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LFP가 완성도가 높게 만들고요. 예.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NCM 배터리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NCM과 LFP 두 가지를 양날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국내 배터리 3사는 NCM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SK온에서는 LFP를 개발을 완료를 해놨는데 ESS용이에요. 또 삼성 SDI도 결국은 LFP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용으로 나오려면 내후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LFP와 NCM이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네. 중국은 양날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한쪽 날개뿐이 없는 거예요. 빨리 LFP도 갖춰서 지금 구분 없는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특히 반값 전기차라는 화두가 테슬라 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저가용은 LFP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날개가 하나뿐이 없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국내의 3사가 서둘러서 자동차용의 LFP 배터리가 탑재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중국은 쌍권총을 들고 싸우는 네. 셈이고 우리는 총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한 손만 상황이네요.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불리할지 그건 뻔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저가형 모델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잦은 충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잦은 충전을 하려면 거주주 중심으로 뭔가 이제 완속 충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보급 속도보다도 충전 장소나 속도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가장 불편한 요소 중에서 장거리를 전기차를 가져갈 때 충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고령자, 연세가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도 여러 장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키오스크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두 군데 들려야 되는데 이 또 충전 타입도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실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국내는 이 50기입니다. 그러니까 0.5라는 얘기죠.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일본이 전기차 100대당 130기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180기, 독일이 230기고요. 영국만 하더라도 전기차 100대당 600기가 넘어요. 엄청나죠. 근데 국내는 0.5, 50기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충전 대수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완속 충전기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놓는 거니까 예. 심행 완속 충전이 가장 유리하니까 아파트에 급속 충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 단지라든지 1, 20분 만에 몇백 킬로 충전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근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충전기 25만 기 중에서 이 90%가 완속 충전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환경부에서 급속 충전기를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은 내후년 정도쯤에는 충전기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급속 충전기의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전기차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많이 단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앞서 말씀하신 가성비, 그다음에 충전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전기차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한국형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도심지의 70%가 아파트, 예. 또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게는 공용 주차장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충전기 저녁 때 편하게 꽂고 아침에 빼고 나와야지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하더라면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거기다가 그래서 가성비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좀 편해야 되고 또 장거리 뛸 때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불편함. 그래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이런 모델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국내가 안정되게 성공을 해야지 글로벌 시장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듬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수님 뭐 정부나 국회 이제 정책 제안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수용이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뭐 전기차 협회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라든지 요새 꼭지가 많지 않습니까? 배터리라든지 또 차량용 반도체 모두 융합이 된 게 미래의 모빌리티, 또 UAM도 몇 년 이내에 나오거든요. 도심의 그렇죠. 항공 모빌리티요. 예.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과도기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5년, 10년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융합적으로 산학 연관의 노력, 또 지원, 또 R&D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 속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가요? 테슬라가 보름 만에 또 이 모델 S와 모델 X 중국 내 판매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 두 차종은 이른바 수익을 위한 모델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여기 테슬라가 촉발하는 가격이나 경쟁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수익성에 좀 차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굉장히 돼요.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글로벌 제작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적자 구조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번 돈을 전기차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더욱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보통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모델 같은 데는 25%까지 됩니다. 거기다가요. 또 미국에서 NACS라고 해서 충전 인프라도 테슬라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테슬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익까지도 가져간다면은 이 수익을 합친다면은 전기차 반값 전기차 구현할 때 지고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뭐 20% 낮춘다. 다른 기업들은 20% 낮추면은 우리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에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LFP 같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또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건 숙제이기 때문에 국내의 자동차 제작사들도 이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라는 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한계 비용을 낮출수록 더 경쟁력이 생기는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상황이 전기차 전용 공장도 지금 조지아주에다가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30만 대 이상 생산을 하면서 흑자 모델로 전환하고 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퍼스트 무버가 돼서 세계의 미래 먹거리 또 일자리 창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가장 기틀이 지금 자동차 분야지 않습니까? 예. 현대기아차가 전반기 영업이익률이 14조 원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1, 2조 원이 엊그제 같은데 네. 올해 아마 20조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졸면 죽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프랑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 차량 보조금 책정 기준으로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라서 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상당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발표한 것이 이제 무역협회에도 발끈한 거죠. 예. 미국의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결과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든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부분만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나온 거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은 충전기를 만들면은요. 충전기에 들어가는 바깥에 있는 쇠붙이 예. 있죠. 이 쇠붙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것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탄생한 거 있죠. 그것까지 따지는 거예요. 탄소를 얼마큼 배출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을 해서 하라는 거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견기업은 대비도 안 돼요. 이거 보조금을 받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서 무역협회도 그렇고 이 WTO에 유예가 되고요. FTA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소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좀 더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국내에서 뭐 충전기, 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들을 유럽에 수출하기 어렵죠. 또 문제는 프랑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통하면은요, 독일도 진행을 하고 유럽 내로 다 번지게 되면은요. 그렇죠. 국내가 이 국산차의 점유율이 유럽의 11%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프랑스의 문제는 강력하게 좀 대처할 필요도 있고 동시에 협상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벌써 이제 3분기도 끝물인데 올 연말까지 뭐 자동차, 이 전기차 업계의 전망이라든지 뭐 이게 주목해야 할 이슈 어떤 거 있을까요? 역시 이제 후반기에도 보합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춤한 부분들이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고금리에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겹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전기차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를 베이스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 또 뭐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 하드웨어적인 것 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 최근에 이 고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거든요. 또 여기다가 배터리나 배터리 원자재 등등 모빌리티에 관련된 주제가 아직도 핫하고 이 부분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후반기에도 아마 전기차의 판매 또 동시에 이 각종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융합적으로 맞춰주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차는 뭐 이슈 메이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